걱정. 핵이라는 거는 절대 무기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 본거보수도 해서 북한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 이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미동맹 중요하다. 중국과의 이 경쟁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반도의 주한미군 더 높이 놔야 된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저희가 요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이라는 책 우리 신성호 교수님의 신간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댓글 써주시는 분 5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책도 보내드립니다. 많이 써주세요.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근데 그 지정학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무기체계도 과연 이제 포함되지 않을까. 특히 핵이라는 어마어마한 것. 왜냐하면 이제 북은 있고 남은 없는 게 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타격한 이유가 네. 그 핵시설을 고도화하기 때문에 이란이 언젠가 저 핵시설을 핵무기로 만들까 봐 우리가 먼저 공격해야 한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명분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북한은 그 단계를 이제 뛰어넘었고 그렇죠. ICBM 개발 단계까지 가 있고 네. 혹여나 저 핵무기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할 때 과연 지금의 지정학적인 구도에서 왜 우리도 킬체인이라는 게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네. 그 선제 타격이 가능은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지정학 또 지정학이죠. 그거보다는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인 무력 사용의 문제도 네. 들어가는 건데 이게 무력의 이제 사용에 있어서 4가지 기능 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 방어적인 목적이냐, 기능이냐, 아니면 그 억지를 위한 무력 사용이냐, 네. 아니면 이제 그 강제. 내가 원하는 거를 저쪽에 관철시키기 위한 거냐. 마지막으로는 뭐 과시용의 무력 사용이 있다 하는데 이런 것들 동학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핵 무기는 억제용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네, 북한의 핵무기, 북한 입장에서는. 예. 저희는 물론 우리는 없는데 저기만 갖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하고 당연히 저희 입장은 기분이 안 좋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주한미군과 그 확장 억제가 강력하게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도 이거를 최소한의 억제책으로서 더구나 재래식 전력은 계속 균형이 자기들이 깨지는 상황에서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해서 이제 이 길을 갖고 결국은 뭐 공식적으로 아직 우리 인정한 바는 없지만 어느 정도 핵 능력을 갖고 있는 걸로 네. 공인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도 핵 균형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핵 억제의 균형이. 그거는 서로 건들지 마라 나를. 그러니까 이제 주한 미군이 있으니. 네, 주한 미군과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칠 수 있었던 거는 이란이 아직 핵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네네. 완성되기 전이었으니. 네. 그래서 또 그게 너무 늦기 전에 이거는 선제 공격도 아니고 이제 예방 공격이라는 기능에 들어가는 거고 굳이 따지면 많은 공격인데 네. 근본적인 목표는 방어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희 분야에서는 가장 선제적인 방어. 그러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이런 의미죠. 근데 여전히 같은? 네. 이것이 그게 과연 정당성이 있냐 갖고는 국제법적으로 또 논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네. 뭐 이러니 내가 언제 핵 개발해서 널 친다고 언제 얘기했어? 너 핵 개발하는지 네가 또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도 거기에 대한 명분은 또 없거든요. 뭐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란의 핵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근데 한반도는 지금 만약 북한의 핵이 있다는 게 뭐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기 이상의 미사일은 만들었을 거다라는 추정도 있고. 네. 그럼 그 동시에 그걸 다 때려야 된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또 가능할까라는 의문?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걱정. 이제 핵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절대 무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재래식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이게 좀 심리적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이제 쓰기 전이 더 무서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번 이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건 강력한 억제 무기로서 작용을 하는 건데 네. 북한의 과연 핵무기가 20발이 있을지 뭐 핵탄두가 뭐 50개일지 뭐 100개일지 아무도 모르죠. 그것도 그게 과연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미사일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탑재를 해서 쐈을 때 이게 몇 개나 제대로 맞출지 작동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설마 하겠어 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그렇죠, 한 발이라도 어떻게 해서 이쪽 서울에 떨어지면 하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 함부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저희가 조치를 하기가 거의 좀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심지어 1기 때는 뭐 코피 전략도 얘기하고 막 선제 공격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나온 그 좀 밝혀진 에피소드가 그래서 이번에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거부스도 해서 북한에 한번 본때를 보여줘. 이럴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때도 2017년에도 예전에 막 김정은이랑 트럼프랑 뭐 서로 무슨 내가 무슨 핵단추가 내가 더 큰 핵 버튼이 있다, 핵무기가 있다, 막 서로 막 1년을 갖다 설전을 주고받았죠. 그렇죠. 그러다 2018년에 극적인 이제 대화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건데 그 과정에서 그때 당시 비서실장을 했던 사성장군 출신의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러다가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칠 수도 있겠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어서 라는 우려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 그거보다는 오히려 아무도 여태까지 저 북한의 김정은 지도자하고 대화를 안 했는데 그거를 오히려 한번 최초로 해보는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또 탑다운 전략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또 나야말로 협상과 딜의 협상가다. 대가다. 그리고 뭐 아무도 못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뭐 협상 그걸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내가 이루고 뭐 심지어 뭐 노벨 평화상도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래서 국면이 전환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빈손으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트럼프 2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또 뭐 관세 협상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이 방위비를 자꾸 이제 자기네 경제적으로도 지렛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뭐 주든 뭐 축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또 이제 불안한 거죠.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교수님께서도 북한에 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등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더더욱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또 일각에서 많이 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트럼프 시대다 보니까 이거는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정말로 필요할까? 신성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듯이 이게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냐.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하냐. 두 번째는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할 수 있냐. 예. 저는 둘 다 현재 시점에서는 부정적이다. 말씀드렸지만 암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할 수 없고 이 양반이 동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전과는 다른 행태와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제가 현재까지 아는 한에 있어서는 그 미국 안보를 책임지는 실무 차원의 국방부나 외교부나 이 당국자들은 한미동맹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의 이 경쟁을 생각하면 오히려 한반도의 주한미군 더 높이 놔야 된다. 그런 하나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무슨 뭐 일부 언론에서 4,500명을 뺀다 이러는 거는 주한미군을 다 빼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오히려 대북 억제력보다는 대중국 견제도 중요하다고 봤을 때는 지금 주한미군의 대부분의 구성이 지상군 위주로만 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걸 조정을 하는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4,500명을 빼서 좀 더 다른 주변의 대중 견제용으로 활용을 하자라는 이제 논의들이 한반도 때문만 아니고 전 세계 인도태평양 내지는 유럽까지 포함한 그 전 세계 미군의 어떤 재조정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미동맹을 끝내겠다 내지는 한반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이렇게 지속되는 한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굳이 독자 핵무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 자체가 저희 핵무장을 반대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핵무장을 간다는 거는 오히려 한미동맹을 우리가 스스로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길을 가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두 번째로 연결되는 할 수 있냐 해야 되냐 해서 이게 필요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근데 그래도 뭐 만약에 그야말로 진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미동맹도 끝나고 뭐 주한미군 다 철수하고 우리만 혼자 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가서는 모르겠습니다. 핵 무장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도 핵무장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일단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네. 생각보다는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많다. 어떤 뭐 개발 측면에서요, 아니면 보유하는? 예, 저도 이제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핵 전문가도 뭐 그 무기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얼마나 걸릴지 뭐 이런 거 모르지만 뭐 최근에 한번 제가 이 분야에 뭐 예를 들면 저희 원자력 연구원에 계신 최고 권위자 우리 같은 서울대학교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 강국은 맞는데 네. 무기를 만드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 똑같은 질문이 나왔어요. 저희가 금방 얼마만 개발할 수 있습니까? 핵 원자력 에너지를 위한 용의 원자력 개발과 무기를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이 농축을 해야 되고 제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핵 물질을 얻기 위한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다.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게 수년 최소한 걸릴 수 있다. 모든 시설이나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것 자체가 뭐 그럴 때 뭐 미국을 위시해서 모든 나라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몰래 해야죠. 온갖 뭐 제재와 견제와 뭐 또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란처럼.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구나 지금 이럴 게 더 많으니까 경제는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또 나아가서는 설사 그래도 필요해서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일들은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나도 할래요 이렇게 하겠죠. 뭐 왜 쟤네만 시켜줘요? 나도 할래요. 뭐 이렇게. 그렇게 되면 물론 그래도 필요하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완전한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는 정말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옵션은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 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굉장히 복잡한 일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괜히 골치 아프게 일 벌이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북한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강력해지고 있고 G2 간의 패권 전쟁은 G1과 G2 사이가 점점 더 좁혀가고 있고 투키디데스의 함정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용도라면 한반도의 자체적인 핵무장이 과연 조금은 그래도 필요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거의 기본적인 또 전제도 역시 한미동맹이 없어진다면 미국이 우리에 대한 그 핵 억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그런 전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미국의 핵무기 많으니까. 미국이야말로 중국이 그렇게 할 때 자기들이 중국을 견제하고 싶은데 중국이 핵을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서로가. 네, 그래서 저는 역시 그 경우에도 그리고 중국이 웬만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역사를 좀 다시 잘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게 여태까지 한반도 역사에서 그 신라 시대 때 뭐 당나라 수양제가 물론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전쟁을 했던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빼고는 중국이 크게 한반도를 굳이 여기 와서 뭐 우리가 식민지를 만들겠다, 침략을 해야 되겠다 할 만한 그 동인을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이 중국은 역사적으로 물론 이제 21세기는 좀 다르다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너무나 한반도를 그냥 여기는 조용하게 한국과 조용하게 서로 평화로운 관계를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거지. 괜히 한국을 자극하고 뭐 여기를 군사적으로 어떤 일을 벌여서 들어온다는 게 너무나 평소에는 부담스러운 일이죠. 자기 입장에서도. 근데 약간 이런 것도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얼마 전에 그 서해 바다에다가 무슨 양식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구조물을 띄워놓고 네네. 그게 과거에는 필리핀과의 분쟁 때도 등장했었던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의 서해 쪽으로는 살살살살 이제 밀고 들어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 뭐 그런 일이야 항상 벌어질 수 있죠. 예. 그 국가 간에 보면 옛날에는 뭐 서로 어업권 갖고 예. 한일 간에도 뭐 어업권 그쵸, 많이 갖고 싸우고. 굉장히 사실 독도 문제도 그것과도 좀 상당히 음. 연결이 돼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어디가 자기 영해냐 이런 것들이 네. 또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도 지금 항상 보면 그런 잠재적인 중국과의 여러 가지 꼭 군사적인 차원, 전략적 차원까지 안 가더라도 뭐 어쩔 수 없이 서로 이웃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분쟁들이 벌어질 가능성은 있는데 네. 여전히 그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뭐 대화, 외교, 협상으로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너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이렇게 해서 할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중국도 상당한 부담들을 서로 가진다. 단지 이제 그런 일이 불거졌을 때 이제 양국 국민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좀 일부 매체에서 좀 선동적인 이런 보도나 이런 게 양쪽 다 나오는 경향들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감정이 상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는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쪽의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최대한 이성적으로 조용히 잘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저는 그런 문제 가지고 굳이 뭐 한중이 미리 무슨 군사적인 대립이나 대결을 벌써부터 얘기하는 건 아직은 좀 너무 시기상조다. 물론 서해가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전략적으로. 또 하나가 이 한반도 평화의 지정화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해주시는데 중국하고 대만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또 이제 우려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는 게 뭐 2027년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진짜 얼마 안 남았고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또 그쪽으로 전력을 많이 배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한반도에 어떤 미군의 좀 공백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이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혹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그것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많은 단계와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여전히 미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을 원하지 않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대만 침공 역시 그렇게 됐을 경우 그야말로 미군이 개입하게 된다면 미국과의 전면적인 군사 충돌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당연히 선뜻 대만을 침공할 동기나 이유는 없다. 다만 문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마지노선이 뭐냐면 대만이 독립을 선언하는 그 경우는 이거는 이제 국가의 정체성, 자기들이 말하는 주권의 문제가 달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만 해도 지금 독도 문제 갖고도 지금 언제라도 저쪽에서 뭘 하면 우리 군사행동을 취할 것 같이 우리도 대비태세를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물며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땅이하고 하나의 중국이 그 원칙은 확고해서 그거를 만약 포기해버리면 중국 지도부 입장에서도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게 면이하자고 본인들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그래서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대만이 독립선언을 안 하고 지금 애매한 상태로 남아있는 게 마치 지금 한반도가 분단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미중 간의 서로가의 양보와 타협으로서 현상 유지에 가장 좋은 좋다기보다는 가장 그나마 차선책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조금씩 흐트러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원래는 그 대만 문제를 이대로 두자. 원칙은 하나의 중국이되 실제로는 대만이 그냥 하나의 그 독자적인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을 양측이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양쪽 간에 합의된 원칙들이 있습니다. 상하이 커뮤니케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개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요즘 한 여러 가지 요인에 미국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아주 민감한 그리고 복잡한 외교 관계 같은 거를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말을 막 한다든지 또 중국을 또 압박하는 하나의 용도로서 그렇게 그러다 보면 또 양쪽에서 또 정치인들이나 이런 그 분들이 그거에 또 동조하는 듯한 발언도 하고 그게 이제 하나의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편한 더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대만 자체 내부의 정치 이
지형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대만의 그런 위치를 인정하던 국민당, 과거 어떻게 보면 보수 정부죠. 중국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는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가 우리가 정당한 정부라고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최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이제 원래 그 대만의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진보 측 그 당에서는 우리가 뭐 더 이상 중국의 일부냐, 우리도 독립선을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목소리들이 자꾸 좀 커지는 경향이 있어서 더구나 대만도 나름의 민주주의고 지금 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이렇게 선출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민의를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뭐 여러 가지 하다가 대만에서 혹시라도 독립선언을 해버리면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 힘든 선택 여지가 없는. 그래서 지금 뭐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가 위태위태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저는 뭐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조만간 대만을 침공해야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호시탐탐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그 대신 저 본토 입장에서는 그 운이 흐리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은 만만디다. 시간을 길게 보고 우리는 2050년까지 기다린다. 네네네. 뭐 이런 정도. 그때까지 되면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미국과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근데 아직은 자기들이 군사적으로 특히 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쉽게 대만을 먼저 침공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지만 대만 내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대만, 중국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여전히 충돌의 가능성은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으로도 또 경제력으로도 미국에 근접할 때까지 발톱을 좀 숨기고 기다리고 있는 게 중국의 전략일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네. 근데 그래서 많이들 현상 유지가 중요하고 현상 변경을 원치 않는다. 이거는 뭐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보는 현상 변경과 이쪽에서 보는 현상 변경은 다른 거네요. 대만을 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을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 가지고 이제 수정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내지는 뭐 상당수 국제정책자들은 아니다. 지금 현상 대만이 그대로 뭐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그 72년에 미중 간에 이제 서로 대탕트를 하고 79년에 수교를 할 때 키신저가 가고 닉슨이 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을 한 거거든요. 한 발자씩. 근데 그게 지금까지 미중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토대였는데 서로 싸우지 않는. 그러면서 이제 무역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또 뭐 무역 전쟁하고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대만을 둘러싼 양쪽 간의 하나의 그 뭐 모두스 비밴드 신사협정 같은 게 이제 자꾸 흐트러지고 깨지려는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걸 누가 먼저 깨려고 하느냐. 뭐 미국의 뭐 일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럴 거면 그게 중국이 현상을 형상 변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수정주의 국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그대로 당분간 그게 가는 게 좋은데 자꾸 미국이 뭐 예를 들면 대만 내 독립사를 부추긴다.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왜 왔다 가느냐. 거기를 뭐 방문을 하고 그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없었는데. 도발이죠, 도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뭐 대만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를 미국으로 초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그전에는 안 했거든요. 미국에서. 알아서 삼갔는데 그렇게 되면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이 우리를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구나. 근데 또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면 과연 미국이 설사 양안 간의 군사 충돌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직접 군사 개입을 할지도 지금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또 미지수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좀 상황이 연출됐는데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거기에 그러다가 푸틴 대통령이 그거는 마지노선이다. 선 넘었다.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 유럽, EU도 가입하지 않은 국내 정치적인 또 움직임이 벌어지고 거길 선거에서 당선된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그걸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쳐들어오니까 물론 미국과 유럽, 나토 국가가 지원은 해주지만 아무도 직접 개입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아직 나토는 아니야, 뭐 이렇게 지상군을 안 보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대만 문제도 모두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의 오판을 불러오면 안 된다라는 서로 간에 그거를 굉장히 그래서 이제 국제 정치의 이 미명 제가 아까 말씀한 한국 전쟁의 경우에도 예. 과연 강대국들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뭘까를 저희가 절대 오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도면밀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뭐 몇 수 이상을 또 내다봐야. 네. 이 사람들이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냉정하게 선을 긋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타고난 지리적 여건은 우리가 어디 뭐 이사 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거를 정치 외교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해 나갈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이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흔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얘기를 하는데 큰 틀에서 봐서는 지금 미중 경쟁이 이렇게 그 격화되는 양상은 동북아 내지는 한반도에도 굉장히 위험한 하나의 그 구조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느 때보다도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왕조 500년 동안 딱 2번 있었던 외침. 임진왜란 병자호론도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네. 너무나 억울하게 당한 케이스지만 국제정치학적으로 보면 그때 나름 일본의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내가 명나라를 치겠다. 최소한 명분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조선에게 길을 내달라 그랬지 조선 자체를 뭐 쳐들어오려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병자호론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통점은 결국 넘버1과 넘버2. 넘버2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이 넘버1 명나라를 치려는 과정에서 조선 한반도가 그 경랑에 휩싸이는 임진왜란 경우에는 일본은 그걸 실패하고 돌아가는 케이스고 저 병자호론의 홍타이지는 그걸 성공한 케이스죠. 결국 명나라를 굴복시키고 청을 세우니까요. 네. 그러한 비슷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한반도 중심으로 지금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일들이 저에게 압박이 들어오고 선택을 하라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한편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때 조선의 입장이나 아니면 구한말의 우리나라 조선에 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다. 세계 뭐 10위권의 그렇죠. 경제 대국에다가 그것도 첨단 산업을 골고루 다 가지고 있고 플러스 군사력은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세계 5위라고 요새 얘기합니다. 네. 그럼 세계 5위면요. 뭐 영국, 프랑스보다 저희가 더 군사 강국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게 사실 좀 믿기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만만치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너무 그냥 뭐 강대국의 눈치만 보면서 이 속에서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느냐 고민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좀 더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저희가 잘 관리하려는 좀 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레버리지가 어느 정도 있고, 뭐 요새 뭐 배를 못 지으니까 우리 보고 배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부터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하다못해 중국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뭐 주한미군이 당장 우리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속에서 여전히 미중이 공통적으로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바랄 수 있는 제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면 여기서 쉽게 말하면 사고 안 나게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관리하면 아마 저는 미국, 중국 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를 고마워하지 않을까. 근데 그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좀 더 우리가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대신 되게 유연한 사고 그리고 좀 이제 판을 볼 때 이제 뭐 단순 이분법적으로 미중 간에 누굴 선택이냐 말 거냐 이 차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과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제가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뭐 잠재적 패권국을 대하는 전략 7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뭐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편승 전략도 당연히 있지만
뭐 해칭도 있고 뭐 견제도 있고 결속도 있고 뭐 관여도 있고 뭐 책임 전가 거리두기. 근데 보통 보면 이 국제정치 이런 유럽의 이런 강대국들은 그걸 다 합니다. 자기들도.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요. 보통 이것 중에 몇 개를 섞어서 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식의 이제는 유연한 사고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만한 우리가 이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리적인 조건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힘들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게 또 아니었고 네. 평화로운 조선시대, 평화로운 한반도를 살아왔고 정치 외교적으로도 이제는 힘이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활용을 잘 해봐야겠습니다. 그 이제 뭐 이건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 우리가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정학에만 매몰될 필요도 이제 그 생각도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제는 밖으로.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이 한반도에 이 발은 내딛고 있지만 지금 전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는 뭐 미중일러 사강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21세기 국제정치의 혁명적 변화는 이 4강 중심 내지는 서구 중심의 국제 질서가 나머지 국가들이 올라오면 부상하는 이런 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이 나라들하고 우리가 어떤 연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나라를 하고 뭘 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최근에. 저는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번외편의 질문이기는 한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자꾸 여기저기 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아니 언제적 프랑스야. 캐나다 트리도 총리도 맞습니다. 아니 저 땅덩어리만 넣고 인구도 얼마 없고 저 캐나다 언제부터 뭐 했다고 막 여기저기 끼고 자기네 뭐 중재하겠다 하고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강소국 혹은 이제 세계 10위권 군사도 세계 5, 6위권이 나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푸틴하고 전화해갖고 내가 좀 중재해볼게. 한번 좀 만나자. 너네 한반도로 올래? 서울로 올래? 젤린스키랑 서울에서 한번 만나볼래? 여기 그 어딥니까? 판문점에서 한번 만나면 의미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좀 외교적으로 좀 설레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아닐까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무슨 단순히 뭐 또 표현이 그렇지만 뭐 우리가 국뽕을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이 이미 그렇게 굉장히 변하고 있고 지금 또 저희 국제정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미중 패권 경쟁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양극 체제로 가는 거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은 다극 체제다. 미중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여러 또 행위자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제정치가 더 혼란스러운 모습이 여기저기서 막 사건이 터지는 게 이전에 미소 냉전에서는 미소가 양쪽이 딱 틀어잡고 있으면 그 중간에서 뭘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없었는데 지금은 미중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극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유동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또 그 미중만 바라볼 게 아니고 나머지들하고 연합을 한다든지 합정 연행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생긴다. 뭐 이런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서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의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내지는 이걸 더 나아가서 글로벌리도 볼 수 있는 대한민국 차원의 대전략도 필요하다. 뭐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금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고 중국은 1대1로가 어떻게 보면 중국판 2050년까지 중국의 부상을 하기 위한 대전략인데 그럼 대한민국판 나름의 우리는 대전략은 없느냐. 일본도 과거 그 제국시대 때 뭐 대동아 공영권 어쩌고 이런 얘기들 한 게 그게 나름의 자기들의 대전략이었던 거죠. 근데 뭐 우리가 그렇다고 뭐 옛날 그런 제국주의를 하자는 건 전혀 아니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우리의 안보를 요 한반도에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혀서 보고 그 차원에서 세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 대신 그렇게 하려면 졸업하면서 저희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죠. 노력도 해야 되고 힘도 많이 키워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국뽕 아니고 대한민국이 우리를 중심에 두고 국제 질서를 주도하거나 또 판을 짤 수 있는 대전략을 같이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걸로 썸네일 써야겠네. 그래서 오늘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성호 교수님 처음으로 모셔서 한반도 평화의 지정학 책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저희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댓글 써주시는 분 5분 통해서 이 책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